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의혹 중에 해경궁 김 씨 의혹은 그러니까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가 안 되고 재판까지 안 가고 이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감금 부분은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 지사의 지사직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해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를 했는데 검찰의 최종 판단은 이 계정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이 공소시효가 총 6개월이거든요.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그게 다다랐기 때문에 하지만 계정주를 확인하지 못해서 일단 기소 중지 처분한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 트위터의 계정주가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의 것으로 확정되는 물증이 나오게 되면은 수사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가 기소되면서 방금 전 한 4시부터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아마도 이재명 지사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방송 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혐의를 저희가 4가지로 추렸는데요. 혐의 보면서 노 변호사의 설명 듣겠습니다. 우선 그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해서 2012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강제 입원을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권남용 감금죄가 지금 기소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저 문제가 여러 혐의가 있지만 저 문제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검사 사칭 유죄 판결은 이제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 지선 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본인이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그 수치를 특정하여 본인에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잘했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왜냐하면 대장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개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고요. 이제 가장 또 핫하게 얘기됐던 김부선 스캔들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죄는 불기소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계정으로 의심되었던 해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결국 이제 트위터 해경궁 김 씨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기소가 된 건 3건인데 그중에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형을 강제 입원시킨 그 감금 혐의, 직권남용 혐의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김부선 씨 관련 스캔들이 불기소되면 그러면 이거 김부선 씨나 또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의원 그때 이제 지사 출마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을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들을 취했었던 건데 아마 검찰에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부분을 처벌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난 게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검찰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경찰이 검찰에 넘길 때는 불기소 의견으로 일단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김부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는데 김부선 씨 스스로가 명확한 스모킹건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또 한참 뜨겁게 변호사로 활동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갑자기 구속되면서 이 일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경궁 김 씨 의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그 문제 트위터 그 정의를 위하여라고 써져 있는 HK 김 계정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만약에 주인이더라도 그 많은 4만 개나 되는 트윗을 김혜경 씨가 혼자 썼느냐, 이걸 입증하는 문제인데 이게 입증이 어려우니까 재판 넘어가도 유죄를 못 받겠다
그래서 재판 넘기지 않고 기소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제가 지금 맞게 정리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계정주가 누구인지 확정하려면 실질적으로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휴대폰 압수도 실패했고 또 트윗 본사에 대한 확인도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막혔다. 두 번째로는 설령 그것이 김혜경 씨의 계정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트윗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특정해서 썼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검찰의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재판을 가더라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지금 불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 그 4만여 개나 되는 트윗 중에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를 막 격렬하게 비난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 트윗을 설사 이게 김혜경 씨의 계정이라고 해도 여러 명이 나눠서 공유해서 글을 올렸으니까 이게 김혜경 씨가 썼는지 특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걸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재판에 넘기지도 않겠다 이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4만 개는 이제 전체적으로 쓴 것이고 네. 이 중에서 특히 지금 고발되어 있는 건은 40건이거든요. 네. 40건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되는데 네. 사실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데다가 더 중요한 건 누가 썼는지를 한 명 한 명씩 다 특정해 줬는데 그게 안 됐으면 네. 여러 명이 공모해서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 명이 공모했는지 여부도 또 누구 여러 명에 속하는지도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특정했다 하더라도 당시 이제 정치와 관련된 선거가 한창이던 때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도 안 되느냐 또 이런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런 부분도 있군요. 자, 저 김혜경 씨의 입장 이게 언제 때입니까? 지난 5일 거군요. 그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트위터 계정은 본인 게 아니신 게 맞나요? 네. 자, 이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이 계정은 김혜경 씨 걸로 저희가 확인이 거의 됩니다. 정황상 또 수많은 그 이메일을 그걸로 등록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을 당신이 쓴 게 아니라면 당신이 쓴 게 아니라고 당신이 입증하십시오. 이게 아니군요. 검찰이 스스로 김혜경 씨가 썼다는 걸 입증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네.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원칙적인 책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총선 때 제가 제 이름 약자를 써서 KWJ 사사건건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서요. 트위터에 네. 온갖 정치적인 누군가를 혐오하는 비난하는 글들을 4만 개를 올렸다고 하죠. 그 계정주가 누가 봐도 안 돼. 트위터 본사에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저희 작가들과 공유해서 썼다고 하죠. 이 수많은 글들을. 그럼 처벌 못 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그 계정 주인지 아이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계정 주인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네. 두 번째, 작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작가 누구와 어떤 글을 언제 어떻게 왜 이것들이 정확히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치밀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앵커님이 하게 되면 제가 봐서 100% 걸릴 것 같거든요. 왜 그렇죠? 그래서 작가들이랑 얘기했을 때 작가들이 앵커님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다 김원장 앵커가 시켰는데요. 라고 증언과 진술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인멸하기 전에 검찰이 네.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쳐갖고선 가져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이 2016년 7월 달에 교체된 아이폰을 핵심 스모킹건이다라고 판단했고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영장 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난 뒤에 검찰에서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압수수색하고 나서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으니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기소하게 되면 결국은 트위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야 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다 봐야 되는데 자신 있니? 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불기소 처분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들도 존재하고 있는 터라 네.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김원장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섣부르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또 안 된다라는 얘기도 근데 제가 봤을 있습니다. 때는 만약에 영장을 뭐 신속하게 청구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그냥 평상시의 성격이나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증거를 미리 없애는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물론 검찰에게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분 불가능이죠. 말씀은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게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아킬레스건이죠. 기소하지 못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감금 문제. 이 부분은 지사직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식으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느냐. 네. 그다음에 그런 권한을 정말로 행사했느냐, 남용하여 이제 이건데 실질적으로 지자체 장에게는 정신보건법 당시에 25조였거든요. 그 25조 상에는 그런 식으로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직무 권한에 속하는 거죠. 네. 다만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안 시켰단 말이죠, 입원을. 네. 그렇다면 이거는 미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직무권 이런 그 권리남용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방해에는 사실 미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아무 문제 없지 않냐라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전직 보건소장이라든가 보건과장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직권을 남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강요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했다.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계속해서 그때 형이 입원했던 건 형수가 입원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자, 저렇게 해서 친형이 형수 이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형수가 입원시켰다는데 그건 2014년이고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 2012년입니다. 2012년에 강제로 직권을 남용해서 형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면 2012년에 형은 입원한 적이 없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노 변호사 설명이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네. 부하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이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게 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입원이 안 됐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직권 남용인 거고 네. 거기다가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에도 걸린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시킨 건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2014년이고 형은 조울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직접 차를 몰고 사고를 내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의 얘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가족 같은 경우는 조울증을 겪지 않았고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당시에 사고를 냈던 것도 직접 사고를 냈다기보다는 졸음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2012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해명들에 대해서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꽤나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얘기가 되려면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이상자를 몰아서 입원을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 지사는 난 중간에 그만두었다. 확인을 하려던 중간에 그만두었다라는 얘기고 이 검찰의 논리는 그렇게 네. 확인하기 전에 당신이 이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식의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죠. 그 공무원들 당시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네, 당시 보건소장은 해외에 나가서까지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너무 하기 싫었지만 이 지사가 시켜서 이제 앰뷸런스 대기시키고 집 앞까지 갔다가 내가 이제 내키지 않아서 돌아왔다는 것이고 간호사였던 당시 보건과장은 강제 입원을 반대했더니 행정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3개월 만에 동장으로 전보됐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이 지사는 이 당시 친형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너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도대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직원들에게 이 청원서를 받았는데 직원들은 이 청원서가 강제 입원에 동원될지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씨가 이제 그 성남시에 바란다에 많은 글을 올렸어요. 시장님은 난처한 상황이 되니까 직원들 진술서를 받아서 직권 삭제하는데 쓴 걸로 알고 제출을 한 거죠. 네, 그게 다른 용도로 제출이 된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재선 씨도 그냥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 정도로 기억하시는 건가요? 네네.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좀 난처한, 동생분을 난처하게 이제 하니까, 네. 직원들도 많이 사실, 이게 형님인데 그래도 뭐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왜 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벌써 그때 다 받는 분위기였나요? 네네. 제가 듣기 수없이 많다고 들었어요. 엄청 두꺼운 양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걷어서 그게 다 이번 시도에 그 의뢰서에 들어갔는지 뭐 그 여부는 모르시죠?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고소하고 싶었다니까요. 랩을 그렇게 나쁜 용도로 썼다는 게 진짜 세상이 너무 무섭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 정부의 성공을 우리 경기도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촛불 정신 여러 번 강조했고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다 강조한 거 보고 나를 출당시키지 말아달라. 지금 공교롭게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선두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지사를 기소된 사건만으로 제명하게 됐을 경우 당이 입는 피가 꽤 클 것 같고요. 형평성의 문제에서 김경수 지사도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동등선상에 놓고 보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결론을 저는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유죄 가능성은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하고 검사 사칭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무죄 쪽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친형 강제 입원에 관련한 직권남용인데 예전과 달리 관계자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보고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